을지대 2차 모의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죠, 2차. 자, 그래서 진행을 할 거고요. 2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저번 1차 모의고사랑 연결시켜가지고 중요한 개념들이 있으면 개념 치고요.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들어가면 좋겠죠? 자, 일반적으로 언어적 표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말 그대로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문자 혹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 한국말, 영어 이런 것들, 이런 게 언어죠, 언어. 이 언어적 표현과 그 다음에 이 언어적 표현에 연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거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언어에 매개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언어에 매개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어에 매개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와 연결이 있다,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언어와 같이 함께 쓰이는 것을 매개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어와 매개되어 있는 걸 뭐라 하냐면 언어는 언어인데 반만 언어다 해서 반언어적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언어. 그 다음에 언어랑 아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언어랑 다르게 사용한다. 언어가 아니다. 비언어. 이렇게 얘기하죠. 비언어. 반언어와 비언어의 구분. 이거 중요한 거죠. 반언어라는 것은 언어에 매개되는 거예요. 언어와 함께 쓰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억양, 어조, 그 다음에 말의 속도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자, 억양이라고 하는 것은 억양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속도라는 거는 말을 빠르게 하는 거. 그죠? 이런 빠르기라든지 아니면 말의 억양 이런 게 언어와 같이 동반돼서 사용되죠. 그래서 언어와 매개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비언어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약간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비언어 같은 경우 좀 쉽게 얘기하면 몸짓 같은 거예요. 몸짓. 자 보면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랬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손짓하고 있죠. 손짓을 하면서 언어를 보조해 주는데 언어는 아니야. 이런 게 비언어예요. 즉 뭐야? 언어랑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언어와 매개되진 않는다. 언어와 연결되어 있진 않다. 그래서 비언어와 반언어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언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언어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언어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비언어와 반언어다. 자, 조력자라는 말은 좀 문학적인 표현이고 보조적 역할을 한다 보면 돼요. 보조적 역할을 한다. 그렇게 체크하고 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은 1번 반언어적 표현으로 적절한 거 기억, 걱정스러운 표정. 표정이죠, 표정. 걱정스러운 표정. 이건 비언어. 그 다음 니은 부드러운 말투로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할 때. 이건 반언어네. 언어 속에 같이 반 정도만 섞여서 같이 쓰이고 있죠. 언어랑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 그 다음 디귿 고개를 갸우뚱거린대. 이건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 머리를 긁적인다. 이것도 행동이죠. 나 아직 잘 이해 못했는데 하면서 머리를 긁적이는 거. 이런 것도 비언어에 속한다. 그래서 반언어에 해당하는 건 2번밖에 없었다. 이렇게 체크. 그 다음 2번 갈게요. 2번.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을 파악하는 문제네요. 조건을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 자, 조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좀 푸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일반적으로 적성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지금 시간이 딱 제한이 되어 있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제한 안에서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법, 문제 푸는 스킬, 그것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면 문제 빨리빨리 못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빨리빨리 푸는 방법, 이거를 좀 한번 봅시다. 자, 조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와 그 다음에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 이 두 가지로 쪼개서 얘기를 하겠죠. 그랬을 때 좀 똑똑한 친구들이라면 내용을 먼저 볼까요? 아니면 형식을 먼저 볼까요? 내용을 먼저 볼 수도 있고 형식을 먼저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형식이 좀 더 눈에 잘 띌 거예요. 왜? 비유 같은 게 한번 볼까요? 비유 중에서도 지규 한번 볼까요? 지규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비유였죠.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거야. 즉 뭐야?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것들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보이죠, 눈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진짜 판단 근거로 진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비유와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 찾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추억을 선생님과 함께한 걸 담을 것. 두 가지 조건이죠.
그럼 두 번째부터 보라는 거예요. 비유와 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된 것부터 찾아라. 자, 기 1번. 부모님처럼 있네요. 근데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뭐 이런 것들이죠. 눈으로 보이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맛보는 거,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보는 거. 이런 것들이 감각적 이미지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걸 찾는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감각적 이미지가 없어서 땡. 2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유가 없죠? 비유가 없어서 땡. 3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러비공 같다 라고 얘기하셨죠? 이거 같은 경우는 비유는 있네요, 우선. 자, 그 다음에 통통 튈지 모르는 러비공 같다고 하셨지만 마음속에는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랬어요. 뭐 통통 튄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시각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자, 모닥불을 보며 저에게 하신 말씀이 선생님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붉게 타오르는 저 불처럼. 붉게 타오른다. 시각이죠. 그 다음에 불처럼 직유 사용됐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선생님과 관련된 추억도 얘기했네요. 모닥불을 보며 저에게 하신 말씀. 이걸 추억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3번, 4번 둘 다 표현 방식은 옳았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과의 구체적인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은 4번에 가까웠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잡았네요. 그 다음 3번 갑시다. 다음 중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것은 이랬죠. 자,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문장 조건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 그걸 찾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게 뭐냐면 서술어 자릿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주다라는 서술어가 있다 한번 쳐볼게요. 주다. 자, 주다라는 서술어가 있다 한다면 이 주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선문은 도대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게 서술어 자릿수예요. 서술어 자릿수를 판단해 보면 철수가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이런 식으로 파악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서술어 자릿수의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세 자리 서술어구나 알 수 있겠죠? 세 자리 서술어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개 중에 단 하나도 생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선물을 줬다 이랬어요. 누구한테 줬는데?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필수적인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 보어까지 있었어요. 주, 목, 서술어, 보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놈은 뭐냐면 철수가 영수에게 줬대. 동사를 꾸며주네요.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면 무슨 성분이었더라? 그죠? 부속적인 기능을 하는 부속 성분이었고 부사어였죠. 부연 설명해주는 품사, 부사어. 그래서 부사어였단 말이에요. 부사어였는데 지금 주다를 꾸며줘 버렸네? 뭔가 필수 성분처럼 활용이 되네? 이걸 뭐라 하냐면 필수 부사어라고 얘기하죠. 필수적 부사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사어인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맥락 안에서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3번 자 봅시다. 3번 같은 경우 만나다라는 게 나왔어요. 만나다 같은 경우 필요라는 게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만나다 자 만나다 이랬을 때 어제 저녁 규호가 영수와 만났대요. 어제 저녁 모모가 모모와 만나다 이랬을 때 어디에서 만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죠. 지금 무슨 말이야? 일반적으로 이 만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만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원래는 부사어예요. 부사어.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공원에서 만났어. 그러면 동사, 형용사 꾸며준 거죠. 그러면 부연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동사, 형용사를. 그래서 부사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원래 부속 성분이야. 근데 얘기가 상략되면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없어. 그럼 부속적인 성분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체크. 이랬을 때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관형어라는 애와 부사어라는 애가 부속성분이에요. 부속성분. 말 그대로 필수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인데 그 필수성분을 보조해주는 역할 혹은 부속적인 역할, 이게 부속성분이었죠. 그랬을 때 관형어와 부사어의 개념을 좀 잘 알아봅시다. 관형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뜻 자체가 좀 특징적이에요. 형태형자예요. 형태형자에 관은 갖관자예요. 즉 뭐야? 형태를 갖는 거, 어떤 몸태를 갖는 거, 어떤 물질인 것, 이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몸체를 이루는 언어들이잖아요. 체언이죠, 체언. 몸체를 이루는 언어에 뭐가 있었나? 보면은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되겠죠. 명사, 이름을 갖는 품사. 대명사, 가리키는 품사. 뭔가 지시하는 품사. 수사는 숫자를 드러내는 품사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형어라고 하면 체언을 수식해준다. 머리에 갓을 씌워줬어요. 꾸며준 거죠. 사람이 모자를 썼어요. 꾸민 거네, 자신을. 그죠? 그래서 수식해준다. 뭐 체언을 수식해주는 게 관형어였어요. 체언 수식이 관형어. 반면에 부사어 같은 경우는 체언 수식이 아니라 활용이 가능한 거. 즉 뭐야? 용언을 수식하는 거였죠. 용언 수식. 그래서 용언 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동사와 형용사 수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활용이 가능한 언어잖아요. 만나다, 만나고, 만나지, 만나면, 만나냐? 활용이 가능하죠? 이런 경우를 용언이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이것을 부연설명해주는 품사. 이게 부사어. 우리 쪽 잡았네.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은 4번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발음과 관련된 문제네요. 발음. 아까 표준 발음법 한번 봤었죠? 그 맥락에서 한번 볼게요. 자, 리을 기억이 나왔어요. 리을 기억. 자, 일반적으로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억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 그래서 보면 자, 발음해 볼게요. 발음하면 읽다예요, 읽다예요. 읽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읽다. 책을 읽다, 책을 읽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책을 읽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리을 기억이 같네? 리을 기억이 기억이 됐어. 자음이 겹겹이 쌓여있는 리을 플러스 기억이었죠? 그게 지금 리을이 사라졌어. 탈락이라 얘기한댔죠? 기억 탈락 이렇게 잡는다고 했었어요. 탈락.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 기억이 와서 지금 디귿이 쌍디귿이 됐어요. 소리가 돼졌어. 된 소리 되기.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교체 이렇게 얘기했었죠. 교체. 이렇게 해서 읽다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표준 발음법은 다만이 많아요. 다만이. 이걸 체크를 잘해야 돼요. 다만. 아까 이거에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리을 비읍 발음 같은 경우. 리을 비읍 발음 같은 경우는 원래 리을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넓다 이게 있으면 넓다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인데 예외 사항으로 지금 다만 이렇게 잡았었죠. 다만 밟다 같은 경우는 발음이 비읍으로 가는 게 원칙이었어요. 발음이. 이런 식으로 다만이 많아요. 표준 발음법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리을 기억이 기억을 만날 경우에는 리을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보면 알 거예요. 자, 지문에 있어요. 자, 읽고 발음하면 자, 읽고라고 안 하죠. 야, 이거 읽고 보자. 읽고 보자 이러지 않죠. 뭘 읽혀. 그죠? 읽고 보자라고 하죠. 읽고. 자, 리을 기억과 기억이 만났어요. 자,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종성에 위치했죠. 그 다음에 기억은 초성에 위치했네요. 초, 중, 종성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종성에 리을 기억이 있고 초성에 기억이 이렇게 연달아 나타났어. 그러면 굳이 기억 발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 기억이 리을이 됐어. 기억 탈락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게 1번이에요. 읽고가 아니라 읽고로 가야 돼요. 읽고. 그 다음 숨기다. 책을 숨기다. 발음 이렇게 하죠. 그대로. 그 다음에 발음 젊다. 마찬가지. 읽다. 방금 얘기했었죠? 맞아요. 읽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 그래서 답이 1번. 1번하고 4번이 비슷한 형태라고 해서 둘 다 맞다고 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환경이 달라요. 리을 기억에 기억이 덧났어. 기억 덧나는 발음은 어려워.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발음할래 해서 일고로 간 거예요. 리을로 간 거야. 리을로.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왠지냐, 든지냐, 던지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왠지냐, 그 다음에 드니냐, 던이냐는 기준이 있어요. 든, 던, 왠지. 자, 이랬을 때 왠지는 어떤 사람이 드물게 한 행동이에요. 드문 일로서 한 행동. 즉 뭐야? 너가 웬일로 공부하냐? 이러면은 이건 왠지예요. 드물다. 드물 때 사용하는 경우. 이 왠지는 뭐냐면 왜인지의 줄말이에요. 왜인지라는 풀 전체적인 이 단어로 바꿨을 때 발음이 되면, 해석이 되면 왠지가 맞는 거죠. 자, 볼까요? 왜인지 모르게 철수는 어제부터 계속 수업 시간에 잠을 잤다. 왠지 모르겠어요. 철수가 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인지는 모르게 열심히 수업 시간에 잠을 자네요. 그러면은 왜인지 모르게 맞죠? 그래서 왠지로 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든과 던을 구분해 보면 든 같은 경우는 선택이에요. 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할 때 든이고요. 던 같은 경우는 과거예요. 과거를 회상할 때. 걔가 어제 보니까 공부 진짜 열심히 하더라. 더예요. 그래서 하더라. 여기에 니은이 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 회상의 맥락에 있다. 그래서 드는 선택, 더는 과거 회상. 자, 그래서 보면 그러자 옆에 있던 영희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옆에 있었던 거죠. 영희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 회상으로 볼 수 있고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갔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고사성어 문제죠. 고사성어 문제는 보기에 답이 있다고 했어요. 보기를 중심으로 봅시다. 자, 보기에 보면 칼을 강물에 떨어뜨렸던 배전에 그 자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한다 이랬죠. 즉 뭐야, 배에다가 지금 금을 표시했어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 봐봐요. 배예요, 배. 여긴 바닷물이야. 이렇게 바닷물이 있어요. 근데 실수로 여기다가 검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여기다 떨어뜨려 버렸어. 그래서 검은 한 이쯤에 있겠네요. 이쯤에 있을 때 배가 출발하기 전에 이 배에다가 내가 검을 떨어뜨린 위치를 여기다 체크를 했어. 그 다음에 육지로 도착했어요. 육지를 도착해서 이제 그 금을 표기한 곳, 이쪽 부분이겠죠. 금을 표기한 부분에 찾아보려고 했더니 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검은 바다에 빠져버렸는데. 근데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 얼토당토 않는 행위를 하는 거, 그거 찾는 거죠. 답은 1번 각주구검. 자, 배에다가 어떤 금을 표기해놔요. 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검검자의 구할 구자, 검을 구한다. 한자어 그대로예요. 한자어 그대로.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각주구검이다. 그 다음에 7번. 이런 문제는 집어넣어 보랬죠. 그냥 집어넣어 보면 바로바로 나와요. 자, 한번 3번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눈에 차다, 마음에 차다, 성에 차다. 다 되겠네요. 연결시켰을 때.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눈에 남다, 마음에 남다, 성에 남다. 성에 남다 좀 이상한 것 같고, 그죠? 눈에 들다, 마음에 들다. 오케이. 성에 들다, 이상하죠. 성에 차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면 됩니다. 제일 적절한 거니까 그래서 답이 3번. 그 다음에 8번 띄어쓰기죠. 이런 띄어쓰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영수는 약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영영 54일 줄 알았는데 벌써 100살이 되었다. 이랬다 해볼게요. 네, 나이가 팍 들었죠. 자, 이랬을 때 영수는 영영 했을 때 영영은 영영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거니까 얘는 꾸며주는 거죠.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형태고, 영수는 50살 이랬을 때 이 살 아까 얘기했었죠. 단위를 나타내는 거.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서 활용한댔어요. 그래서 띄어 쓴다.
그래서 50 띄고 살일 줄 알았는데 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 줄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뭘까요? 품사. 보면은 여기 리을 있죠. 리을, 니은, 던 이런 것들 나오면 일반적으로 뒤에는 의존명사라고 얘기했었죠. 의존명사니까 띈 거야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4일 줄 알았는데 벌써 100 띄고 살이 되었다. 살 의존명사를 했죠. 띄었어요. 그렇게 가면 된다라는 걸 참고하고 또 볼게요. 자, 보면은 1번 철수는 영영 어린아이일 듯 했는데 어느새 성인이 되었다. 이거 틀렸거든요. 어디서 틀렸냐면 뭐뭐일 듯 했는데 했어요. 뭐뭐일 듯 했는데 이건 뭐냐면 듯하다 자체가 하나의 어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이는 게 맞아요. 띄어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이 1번이다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자, 9번 문제 보면은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네요. 아까 두괄식, 미괄식 얘기했었죠. 두괄식이면 설명문, 미괄식이면 주장하는 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앞뒤를 정확하게 잘 보면 이런 중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쉽게 구별이 돼요. 자, 그래서 9번 보면은 자, 맨 마지막만 볼까요? 자, 맨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 시간이 흐르고 컴퓨터가 더욱 많이 사용됨에 따라 사색 문제의 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학자의 수는 점차로 줄어들었다. 즉 컴퓨터의 권위가 올라간 거네요. 답이 2번. 수학계가 증명 문제에 있어 컴퓨터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랬죠. 처음에는 컴퓨터로 증명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는 컴퓨터에 의존하는 경향도 보였고 컴퓨터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거 맞죠? 그래서 답이 2번. 핵심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처음이나 끝에 나타나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마찬가지로 끝에 쪽 라인 볼게요. 끝에 쪽 보면은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사물놀이에 의해 자, 사물놀이 찾았죠. 사물놀이에 의해 풍물놀이가 대체되는 흐름은 우리 민족 예술의 정체성 위기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자, 정체성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이야? 자,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풍물놀이의 한 분야인데 우리가 풍물놀이를 사물놀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 풍물놀이와 사물놀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체성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사물놀이와 풍물놀이가 각기 정체성을 살리는 가운데 민족 예술의 정체성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물놀이가 상위 개념인 거예요, 지금. 풍물놀이가 상위 개념이고 그리고 이 밑에 속에 사물놀이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게 상위 개념, 상위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얘가 하이어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되고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 견해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체크 넘어가고 그 다음 11번. 자, 11번 같은 경우 자, 두 번째 문단 볼까요? 두 번째 문단 사회적 기업은 하고 제시되어 있는 부분.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사회 또는 지역 공동체의 취약계층에 되돌려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이랬죠. 이윤을 사회 또는 지역 공동체에 되돌린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부 되돌린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답이 3번이에요. 자, 볼까요?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전부를 사회 또는 지역 공동체에 환원한다? 이런 말 안 했다고요. 어느 정도 되돌린다는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전부 되돌린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내용일치 문제는 이런 사소한 어휘 하나에 땡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꼼꼼히 봐야겠죠?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면 우선 좀 긴장 좀 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봐야지 하면서 글과 보기를 서로 매칭해 나가면서 풀어야 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죠? 자, 여기 첫 번째 동양화의 특성 이렇게 얘기했네요. 동양화는 산점투시를 택하여 구도를 융통성 있게 짜기 때문에 유머치 시민적 관찰 내용을 화면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쭉 내려오다 보면
그 결과 여백이 생기게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동양화의 특징은 여백이구나 알 수 있겠죠? 여백 이랬을 때 이게 여백이 어떤 특성인가? 맨 마지막 줄 볼까요?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상상력을 볼게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작품은 예술적 공감대를 확대하게 된다. 여백의 효과 내지는 기능에 대해서 제시해 준 거죠. 이런 거 체크하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여백은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를 제공하여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미괄식의 구조에 있는 글이었네요.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이래서 잘 파악해야 된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체크하고 13번 갈게요.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 같은 경우도 내용 일치 문제죠. 꼼꼼히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답은 바로 4번이에요. 세계화는 국가 간의 상호 독립적 관계가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랬거든요.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상호 독립적이다. 이 자체부터 좀 헷갈리네요. 그죠? 각각의 나라가 각각 독립적으로 행위를 해나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볼까요? 자, 세계화는 국가 간의 교역, 투자, 통신, 교류 등이 확대되어 상호 의존관계가 증대된다 나와 있잖아요. 상호 의존관계가 증대된다고 얘기했지 독립적이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의존적이라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독립적이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거네요. 반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되는 의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땡! 볼 수 있다는 거죠. 4번. 이런 식으로 어휘 하나를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일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제를 풀더라도 이런 어휘 하나하나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다행인 것은 세계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서로 소통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적일 순 없겠죠. 의존적이겠죠. 어느 정도 맥락이 보이고 이게 사실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하죠.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맥락 없이 막 내용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니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주제와 연결해서 이것이 내용과 일치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다. 그걸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죠. 이랬을 때 지금 벤또, 돈부리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옛날에는 벤또란 말을 많이 사용했다. 벤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자, 벤또, 돈부리가 일본에서 유래한 외래어라는 걸 근데 우리는 인식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벤또란 말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도시락 내지는 뭐 덮밥 이런 것들로 사용하고 있죠. 자, 벤또 같은 경우는 도시락 이란 말이 이미 써오던 벤또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잖아요.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 사용하던 외래어이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고 생소한 말이더라도 동기가 제공된 거죠. 일본 말이라는 동기가 제공돼서 새롭게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초점으로 맞춰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답은 1번. 세 말이 강력한 동기가 제공될 때에는 성공적으로 민중에 통용될 수 있다. 사람들한테 통용될 수 있다.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랑 비슷한 것도 뭐 있다고 하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닭강 이런 거. 닭강 같은 경우도 옛날에 많이 쓰던 용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로 바뀌었냐면 단무지로 바뀌었어요. 단무지. 이 단무지 같은 경우도 사실 신조어예요. 뭐냐면 무가 달아. 근데 마치 묵은지처럼 김치처럼 절였어. 그래서 단무지 이런 식으로 어휘를 바꾼 거. 뭐 이런 것도 성공한 지금 새 말의 형태에 속하겠네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한번 쭉 해석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이것도 진짜 유명한 작품이에요. 찬기파랑가. 아까 같은 경우도 이 향가 맥락에 있는 거 봤었죠. 그거랑 비슷한 문제다 보면 되겠죠. 아까 처용가 봤는데 이번엔 찬기파랑가. 찬, 예찬한다는 뜻이고 기파랑, 기파랑이라는 화랑이겠네요. 그래서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 그럼 끝났네요. 15번 답은 3번. 제목에서 끝났어요. 15번 답은 3번이에요. 대상의 높은 경지를 예찬하고 있다. 제목이 예찬한다는 뜻이니까. 자, 열치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날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어라. 일로 내리는 조약돌에 화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자 한다. 내가 그러나 작가지가 높아 소리 모르실
그 화랑의 그 지조와 졸개, 어떤 높은 기계 때문에 내가 딸을 수롭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 높은 경지를 예찬한다 볼 수 있겠고, 표현상의 특징으로 보면은 지금 기파랑이 대답하고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죠? 독백체. 그 다음 비유 같은 경우, 자, 조약돌이라든지 작가지가 높다 이런 말 나왔죠? 작가지가 높다는 게 기상이 높다, 지조가 넓다, 기계가 높다 이런 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상징성 맞고요. 비유도 맞고요. 색채 대비, 색채 대비라는 거는 검은 것과 흰 거, 그 다음에 빨간 것과 파란 거, 이런 것들, 색깔의 대비가 일어나는 거, 그런 건데 색채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7번, 18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 17번, 18번 문제가 은근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봅시다. 꽃을 위한 서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꽃이 소재가 되겠네요. 꽃 자체가. 지금 이 김춘수 씨 같은 경우는, 시인 같은 경우는 이 꽃을 가지고 예전에 시 하나 더 썼었죠. 김춘수의 꽃,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손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뭐 이런 맥락이었죠. 존재와 관련된 얘기, 존재론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던 작가예요. 존재론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존재론, 사람의 존재, 그것의 본질을 탐구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다. 과연 사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존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걸 탐구하는 것. 즉 뭐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관념적인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관념시의 맥락에 있다 보는 거예요. 관념적이다라는 것은 뭔가 철학적이란 얘기예요. 철학적이고 뭔가 분석적인 시, 이걸 관념시라고 얘기해요. 철학적이고 분석적인 시다. 이렇게 체크. 자, 그래서 보면은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위험한 짐승, 딱 봐도 부정이죠. 위험한 짐승이라고 체크해 놓은 거 봅시다. 위험한 짐승이라는 것은 아직 본질을 찾지 못한 짐승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 자,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지금 아직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가 진다. 이 너는 꽃이겠죠, 꽃. 이 꽃은 피었다가 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꽃은 바로 본질이 되겠죠. 내 삶의 본질이자 나의 가치,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위험한 짐승과 꽃은 대비된다 볼 수 있겠네요. 대비되고 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 이름이 없는 이 어둠에 추억에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둠이에요. 지금 어둠의 현실 속에 조금이나마 불을 밝히고 이 꽃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이 불, 이렇게 잡았어요.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삶, 이것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본질의 추구, 그래서 얼굴에 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금금자, 그래서 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17번 답은 1번,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자 했다. 존재가 어떤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본질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관념적인 것을 물어본 시였다. 그래서 어렵죠. 관념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답은 4번,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지혜의 샘. 지혜의 샘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이 불을 밝혀서 본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나의 행위예요. 나의 본질의 탐구에 대한 행위, 의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의지.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다른 타의에 의해서 불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는 점, 이걸 조심해야겠네요.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지혜의 샘, 뭔가 신비롭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19번에서 20번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 피천등 나왔네요. 나의 사랑하는 생활, 이 사람이 추구하는 생활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한 것 같죠? 나의 사랑하는 생활. 자, 나의 사랑하는 생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어떤 게 초점이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했어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의 이런 작품, 이런 흐름에 있는 것을 무슨 갈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교술갈래다 라고 얘기하죠. 교술갈래. 자, 교술갈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기 형식이라든지 어떤 수필 형식 이런 걸 교술갈래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 교술갈래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형식이 교술은 자기 자유대로 쓰는 거예요. 자유 형식이었다. 체크. 그래서 굉장히 개성적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은 19번 위 수필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죠? 이거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답은 3번. 너무 뻔히 보여요, 이거. 호흡이 길고 느린 문장.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 1000가지, 10,000가지로 미친 듯이 연결되면서 계속 문체가 이어져요. 만연체. 근데 이건 만연체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단. 나는 잔디를 밟기 좋아한다. 젖은 시새를 밟기 좋아한다. 고무창된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걷기를 좋아한다. 아기의 머리칼을 만지기를 좋아한다. 간결하죠? 간결한 문체, 간결체. 그죠? 완전히 정반대죠? 답은 3번. 1번.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 밟기를 좋아한다. 밟기를 좋아한다. 뭐 촉각 이런 것들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이야기들 하는 거 맞고요.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열거한다는 게 나열한다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되는 문제네요. 20번 같은 경우는 표현론적 관점은 하고 나왔죠. 이거 잘 볼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어떤 작품을 감상한다고 하면 감상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이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게요. 하나의 텍스트라고 볼게요. 자, 하나의 텍스트예요. 텍스트라는 건 하나의 문서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텍스트 그 자체만 보는 거, 그 텍스트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거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절대적으로 이 작품만, 이 내용만 볼 거야. 이게 내재적 관점이죠. 그래서 내재적 관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쪼갰어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형식을 바탕으로 이해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쪼개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만 보는 거나 형식, 이것만 보는 것. 이게 내재적 관점인데 중요한 건 이 작품만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작품의 맥락 자체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만 본다면, 이 형식만 본다면 우리는 같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맥락, 바깥에 있는 맥락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 하냐면 외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외재되어 있는 그 맥락을 보는 것. 이걸 외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맥락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시대를 바라보는 거, 시대를 반영하는 거. 그 다음에 작가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 종교 이런 것들, 작가의 어떤 표현 방식을 파악하면서 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독자가 이 작품을 보고 본받아 쓰는 것,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관점들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시대를 반영하는 관점. 이게 일제감정기에 쓰여진 작품이구나. 혹은 독재정권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구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시대를 반영했다. 반영론적 관점이라 얘기해요.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작가의 어떤 가치관, 사상, 종교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 작가의 표현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걸 우리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즉 뭐야? 표현론 같은 경우는 작가의 개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작품을 분석하는 것. 이게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독자가 본받아 쓰는 것. 깨달음. 즉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효용론적 관점. 그래서 독자의 깨달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독자의 깨달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이게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의 개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기 편하려면 이걸 좀 알아두면 좋거든요. 자, 한번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랬어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이 님의 해석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 님의 해석 같은 경우, 자, 우선은 첫 번째 내재적 관점. 이 텍스트 자체만으로 보자고 한다면 내재적 관점에서는 이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외제적 관점, 바깥에 있는 맥락을 좀 끌어다 써보자는 거예요. 외제적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자, 우선 세 가지로 쪼개겠는데,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는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님의 침묵은 한용운이 썼고요. 자, 시대적 맥락을 얘기해주자면 일제감정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님은 뭐가 된다? 이 님은 시대를 반영한다면 그건 당연히 광복이 될 수 있겠죠. 광복, 조국이 될 수 있겠죠. 조국. 이런 식으로 시대를 반영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작가죠, 작가. 이 한용운이라는 이 시인의 종교가 뭐였냐면 불교였어요, 불교. 불교야? 그러면은 이 님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작가의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 종교 이런 걸 봤을 때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처. 이런 식으로 두 번째에서 그 다음에 독자의 효용 같은 경우는 깨달음이라 이랬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이런 건 배워야겠다. 독자가 깨달았어. 이러면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시대의 반영, 작가의 표현, 독자의 효용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20번 문제 보면은 표현론적 관점은 문학작품을 작가의 생활, 체험과 사상 등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작가의 생애와 의식, 창작 의도 등을 파악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작가의 가치관, 사상, 종교, 생애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면은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 작품 절대적으로 이 작품의 표현만 봤죠. 절대론적 관점 혹은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2번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활을 잘 반영했다. 시대를 반영했다. 반영론적 관점이죠. 외지적 관점 중에 반영론적 관점. 3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글을 전개하고 있다. 내재적 관점이죠. 내재적 관점. 그리고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이 작품은. 그 다음에 4번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글쓴이의 인생관, 작가의 가치관, 맞죠?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답은 4번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는 소소한 삶의 가치를 이야기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생활은 소소한 삶, 일상적인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 이게 화자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필자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모의고사랑 2차 모의고사 다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문법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 특히 발음과 관련된 게 많이 나왔어요. 발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짜 발음을 해보면 사실 느낌이 좀 와요. 근데 발음으로 잘 안 돼. 그럼 개념 알아야죠, 뭐. 그죠? 근데 일반적인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들 정리해드린 거 있죠? 그걸 바탕으로 좀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두괄식, 미괄식 좀 쪼개보면서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읽을 때 좀 더 유념하면서 빨리빨리 독해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좀 주요한 작품들, 처용과 창기파랑가 나왔죠. 이거랑 비슷한 것들, 뭐 제망매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것도 있을 수 있죠. 훈민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여튼간에 어찌됐든 이런 작품들 좀 중요하다, 대표적이다 하는 작품들은 미리 좀 학습하고 들어가시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가 나오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현대시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에도 분석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나가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현대시도. 그것들 고려하고, 그 다음에 소설이나 그 다음에 수필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또 중요한 건 서술자가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1인칭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3인칭 관찰자냐,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에 따라서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 그 다음에 서술자의 서술 방식,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더 개념 복습을 하시면, 그리고 예습을 하시고 그걸 다 총망라해서 시험을 보시면 합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차근차근히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1차, 2차 모의고사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